형님도 내년부터는 오지 마세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오시죠. 신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도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남편은 너 어떻게 그런 말을 이라며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이미 돌아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친정엄마 칠순잔치 간다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맞는 말 같아요. 형님도 꼭 지키세요.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그날 밤 남편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내역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참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였다는 걸. 형님은 어머니 생신만 되면 며칠씩 지내시면서 저는 제 친정엄마 칠순도 챙기지 말라고 하시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해. 여긴 우리 집이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몰랐거든요. 제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정확하게 모든 걸 기록해뒀는지를.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정혜원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제가 1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시댁에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2025년 초가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칠순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잔치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낳고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칠순은 딱 한 번뿐이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방에서 남편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칠순이 다음 달인데 이번에는 조금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 작은 음식점이라도 빌려서 친척들 불러서. 혜원아. 도윤이 제 말을 끊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 꺼내면 엄마가.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들으셨는데 방으로 들어오시며 얘기하셨어요. 너는 출가의인도 모르나? 시집 온 여자가 친정을 더 챙기면 어떡해? 어머님, 그게 아니라 돌아가시면 그때가. 시어머니는 웃지도 않고 차갑게 그 한마디를 던지고는 다시 거실로 돌아가셨어요.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이 담담하게.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시겠어요? 돌아가시면 가라니. 제 친정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싸우면 안 된다고, 가족의 평화를 깨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날 밤에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어려웠어요. 엄마. 나야. 응. 혜원아. 칠순 얘기는 어떻게 됐어? 그게 미안해, 엄마. 이번에는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어요. 실망하신 게 느껴졌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알겠다, 괜찮다 고만 하시더라고요. 엄마, 정말 미안해. 딸이 못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상황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전화를 끊고 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39살이 되도록 친정어머니 생일 한 번 제대로 못 챙겨드리는 딸이 되어버린 제 자신이 너무 미웠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문득 제 본업이 떠오른 거예요.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 회계팀 과장이거든요. 숫자로 말하고 기록으로 증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혼자 울기보다는 냉정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카드 사용 내역을, 생활비 흐름을 말이에요. 혹시나 해서 가계부 앱을 켜고 지난 몇 달 동안의 지출 내역을 정리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도윤카드에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자동이체가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게 뭐지? 궁금해서 도윤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그러면 또 가정사에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거래 패턴을 보면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볼수록 이상했어요. 이 자동이체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확인해 보니 제가 도윤과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온 후부터였더라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돌아가시면 가라고 했던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10년 동안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가 처음으로 냉정해질 수 있는 계기를 얻은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빗소리를 들으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울면서 참지 않겠다고, 기록하고, 확인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겠다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다짐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 될 줄은. 시어머니 생일이 2주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그날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신우이 배지선이 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지선은 언제나 그랬듯이 큰 목소리로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마치 큰 선물이라도 가져온 것처럼 의기양양했죠. 어머, 지선이 왔네. 갑자기 웬일이야? 제가 인사하자 지선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생일 준비 좀 같이 하자고 왔지. 혼자 하기 힘들잖아. 혜원이가.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어요. 아이고, 우리 딸. 고생하겠다. 어서 와서 앉아.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지선이 잠깐만 온다고 할 때는 보통 며칠씩 눌러 앉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캐리어가 평소보다 훨씬 컸어요. 형님, 며칠 계세요? 아, 그냥 잠깐. 생일 끝나고 바로 갈 거야. 하지만 지선의 행동은 잠깐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제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지선은 냉장고 문을 열고 이것저것 꺼내며 혼잣말을 했거든요. 어머, 우유도 없네. 계란도 몇 개 안 남았고. 혜원이, 장 봐야겠는데? 네, 어제 장 봤는데요. 이걸로 어떻게 생일상을 차려. 내가 리스트 적어줄게. 그렇게 말하더니 진짜로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우유, 계란, 소고기, 생선, 과일. 적고 보니 거의 일주일치 장보기 목록이었죠. 그날 저녁 식사 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혜원아, 형님 왔으니까 며느리가 더 신경 써야지. 집안일도 그렇고. 네, 어머님. 지선이는 멀리서 와서 고생하는 건데 불편하게 하면 안 돼. 도윤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누나가 힘들다고 하니까 혜원이가 좀 도와줘.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지선이 언제 힘들다고 했나 싶어서. 오히려 지선은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지선은 제 옷장을 열어보더니 어머, 이거 예쁘다며 제 원피스 몇 벌을 꺼내 자기 쪽으로 옮겼어요. 형님, 그건 제가. 어머, 잠깐만 입어볼 거야. 사이즈가 맞나 해서.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제 옷을 입고 나가버렸어요. 어디 가는지 묻지도 않고요. 다음날 아침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제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선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거든요. 혜원아, 이거 언제 산 거야? 하면서 제가 어제 산 햄을 꺼내 들었어요. 어제 샀는데요. 어머, 색깔이 이상한데? 이거 상한 거 아니야? 분명히 멀쩡한 햄이었는데 지선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버렸죠. 이것도 별로. 이것도 오래된 것 같아 라면서요. 결국 냉장고가 반 정도 비워졌어요. 그러고는 지선이 말했어요. 혜원아, 장 다시 봐야겠다. 이걸로는 생일상 못 차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제 장 본 걸로 충분한데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며느리가 너무 따져. 형님이 생일 도와주겠다는데 고마워해야지. 도윤까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혜원아, 누나 말이 맞아. 생일은 한 번뿐인데 너무 아끼지 마.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아끼는 게 아니라 지선이 멀쩡한 음식들을 버리고 있는 건데 왜 제가 따진다고 하는 건지.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또 며느리가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마트에 다녀왔어요. 지선이 적어준 리스트대로 장을 보니까 평소보다 2배는 더 나왔죠. 카드를 긁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것도 기록해둬야지. 그날 밤 도윤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제가 몰래 도윤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카드 사용 알림 메시지를 보려고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새로 생긴 자동이체가 있었거든요. 금액이 만만치 않았어요. 50만 원이었죠. 뭔지 확인해 보려고 자세히 보니까 이체 받는 계좌 이름이 배지선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지선이 집에 온 바로 그날 도윤카드에서 지선한테 돈이 이체됐다고? 더 놀라운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지선 이름으로 된 자동이체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매월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이.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지 정확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어요. 증거로 남겨두려고요. 그리고 제 노트에 날짜와 금액을 적어뒀죠. 도윤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지선이 냉장고를 비우고 제 옷을 가져가고 장보기를 시키면서도 그 와중에 도윤카드에서 돈까지 빼가고 있었다니. 그것도 자동이체로, 정기적으로. 이게 우연일 리는 없었어요. 지선이 잠깐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이체되고 있었다면 이건 계획적인 거잖아요.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저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왔는데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겠다고. 제가 회계 일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지만 거래 내역은 정확하게 증거가 남거든요. 창밖이 밝아오면서 제 마음도 차분해졌어요. 이제 울면서 참는 대신 정확하게 파악해보겠다고 다짐했죠. 그들이 제게 참아라, 이해해라, 가족이잖아라고 말할 때 저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증거들로요. 생일이 열흘 정도 남았을 때부터 이상한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 교회 집사님이셨죠. 혜원 집사님,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요즘 많이 속상해 하신다던데. 네. 무슨 일로요? 친정을 더 챙긴다고 며느리가 서운하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어머님 마음을 좀 헤아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친정엄마 칠순 한번 챙겨드리겠다고 했던 게 벌써 교회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왜곡되어서요. 집사님, 그게 아니라. 물론 혜원 집사님 입장도 이해해요. 하지만 시어머님이 우선이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더 들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다음 날에는 동네 부녀회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혜원 씨, 명자 언니가 많이 상심하고 있어. 며느리가 친정만 챙긴다고. 회장님,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나도 며느리 입장 이해해. 하지만 시어머님 체면도 있는 거잖아. 동네에서 소문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하루에 서너 통씩 전화가 왔어요. 모두 시어머니 편에서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친척 단톡방이었어요. 지선이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를 보고 정말 눈이 뜨겁더라고요. 우리 엄마 생일인데 며느리가 친정 엄마 칠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서운해하세요. 유유 며느리가 좀 까칠하게 나오니까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시네요. 그 메시지 아래로 친척들 댓글이 주르륵 달렸어요. 에고, 명자 언니 속 터지겠다. 요즘 며느리들이 그래. 친정만 챙기고. 혜원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저는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뭘 말해도 변명으로 들릴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회사에까지 영향이 미쳤거든요. 그날 오후 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혜원 씨, 혹시 요즘 개인적으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왜요? 감사팀에서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회계팀 누군가가 개인 사정으로 업무에 집중 못하고 있다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누가 이런 제보를 했을까요? 제가 회사에서 개인 사정으로 업무에 소홀했던 적이 있나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부장님, 저는 정말. 나는 혜원 씨 믿어. 그동안 워낙 성실했으니까. 그런데 감사팀에서는 일단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라. 혹시 모르니까 요즘 더 조심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화가 났어요. 친정엄마 칠순 한번 챙겨드리겠다고 했던 게 이렇게까지 번질 일인가 싶어서요. 그날 저녁 도윤이 저를 불렀어요. 혜원아, 이리 와봐. 거실에 앉자 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신다. 뭐가요? 친정 엄마 칠순 얘기 말이야. 엄마 체면이 말이 아니래. 여보,
저는 그냥, 알아. 내 마음도 이해해.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친정을 더 챙기는 것 같아서 서운한 거야. 도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한 번만 엄마한테 사과해 줄래? 그럼 이 일이 조용히 넘어갈 거야.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그 정도만 해줘.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친정엄마 생일을 챙기고 싶다고 한 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사과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보, 저는 사과할 게 없어요. 혜원아, 제발 한 번만. 가족이 이렇게 틀어져서 누가 좋겠어? 도윤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만은 물러설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지선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혜원아, 진짜 엄마한테 사과 안 할 거야? 형님도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야, 너 진짜 눈치 없다. 엄마가 얼마나 화났는지 몰라? 지선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교회에서도 창피당하고 동네에서도 소문나고 이게 다 내 잘못이야. 형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 맞잖아. 그렇게 말하고는 지선이 나가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들이 저에게 원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는 거. 완전한 굴복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말 잘 듣는 며느리로 살라는 메시지였죠. 그날 밤부터 저는 전략을 바꿨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거든요. 우선 지선의 자동이체 내역을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적금 계좌도 확인해봤죠. 남편 명의로 된 계좌들과 카드 사용 내역도 요청했고요. 며칠 동안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다 보니 놀라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이후로 도윤카드와 계좌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이 지선과 시어머니한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자동이체로, 정기적으로. 이건 단순히 가끔 용돈을 주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돈의 이동이었죠. 그때 제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이들이 저를 공격하는 이유가 단순히 친정엄마 칠순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이런 돈의 흐름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저를 눌러놓으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말로 싸우지 말자고, 증거로 말하자고. 그들이 효도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인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자고. 10년 동안 감정적으로만 대응했던 제가 이번에는 회계사답게 숫자로 말할 때가 온 거예요. 생일 5일 전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저를 불렀습니다. 혜원아, 이리 와서 앉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도윤과 지선도 소파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엄한 표정이었거든요. 내가 며칠 동안 생각해봤는데 시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집에는 이 집 규칙이 있어. 네, 어머님. 그런데 요즘 며느리가 그 규칙을 흔들고 있어. 친정을 더 챙긴다는 건 결국 시댁을 우습게 보는 거야. 제가 입을 열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정리하고 가자. 그리고는 도윤을 쳐다봤어요. 도윤아, 가게는 내가 관리해. 혜원이 카드랑 통장 내일부터 내가 맡아서 써.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제 카드와 통장을 회수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어머님, 그건 너무 뭐가? 내 집에서 내 규칙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 도윤이 망설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건 좀. 도윤아, 내가 가장이지. 가장이 가게를 책임지는 게 맞는 거야. 며느리가 돈을 함부로 쓰면서 친정만 챙기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지선도 거들었어요. 맞아. 혜원이가 요즘 너무 독단적이야. 엄마 말씀 안 듣고.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 돈을 함부로 썼다고, 언제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는 건지.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더 불리해질 게 뻔했어요. 어머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없다고? 그럼 이건 뭐야? 시어머니가 제 앞에 영수증 몇 장을 던졌어요. 제가 최근에 쓴 카드 영수증들이었죠. 백화점에서 옷 사고, 마트에서 비싼 음식 사고. 이게 알뜰하게 사는 며느리가 할 일이야? 저는 그 영수증들을 자세히 봤어요.
분명히 제가 쓴 카드 영수증이 맞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백화점에서 옷을 산 건 맞지만 그건 도윤 생일 선물로 넥타이를 산 거였거든요. 어머님, 이건 여보 생일 선물로. 변명하지 마.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쓴 거잖아. 그때 지선이 끼어들었어요. 혜원아, 솔직히 말해. 내가 친정에 얼마나 돈 보내고 있어? 형님, 저는 친정에 돈 보낸 적 없는데요. 거짓말. 지난달에 30만 원 송금한 거 나 다 알아. 순간 멍해졌어요. 지선이 어떻게 제 통장 내역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30만 원은 친정에 보낸 게 아니라 제 적금에 넣은 돈이었거든요. 형님, 그건 제 적금이에요. 적금, 남편 몰래 적금 넣고 있었어? 도윤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혜원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여보, 그냥 조금씩 모아두려고. 봐, 이렇게 숨기고 있었잖아. 시어머니가 승리한 듯 말했어요. 며느리가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고. 정말 억울했어요. 제 월급에서 조금씩 모으는 적금까지 문제라고 하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지선이 어떻게 제 통장 내역을 알고 있었냐는 거였어요. 형님, 제 통장 내역을 어떻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가족한테 숨기고 돈을 빼돌렸다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이상했어요. 제 영수증들이 어떻게 지선 손에 들어갔는지, 제 통장 내역을 어떻게 알았는지, 마치 미리 준비된 각본처럼 느껴졌거든요. 도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혜원아,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가게를 관리할게. 여보, 그건 며칠만 참아. 엄마 생일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 그렇게 말하고는 도윤이 제 지갑에서 카드들을 꺼냈어요. 생활비 카드, 개인 카드 할 것 없이 모두요. 아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방에서 나와서 상황을 봤어요. 12살 된 제 딸 수빈이었죠. 수빈아, 방에 들어가 있어. 도윤이 말했어요. 엄마, 왜 울어요? 제가 언제 울었나 싶어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언제부터 울었는지도 몰랐거든요. 엄마 괜찮으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 수빈아. 아이는 무서워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혜원아, 내 방은 안쪽 작은 방이야. 큰 방은 지선이가 써야 하니까. 네. 며느리 주제에 큰 방 쓰고 있었던 게 이상했어. 원래 며느리는 작은 방 쓰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선도 피곤하다며 들어갔고 거실에는 저와 도윤만 남았어요. 여보, 혜원아,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며칠만 참아줘. 그렇게 말하고는 도윤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저는 정말 처참한 기분이었어요. 카드도 없고 큰 방에서도 쫓겨나고 아이 앞에서 굴욕당하고.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10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 이런 취급을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 절망보다는 오히려 분노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 후배 가람이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선배님, 부탁하신 거래 패턴 분석 끝났어요. 내일 오전에 말씀드릴게요. 그제야 기억났어요. 며칠 전에 가람에게 부탁했던 일 말이에요. 도윤 카드 거래 내역을 분석해달라고 했던 거.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감정적으로 무너질 시간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모든 걸 정리할 시간이었거든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르게 살겠다고. 더 이상 참고 견디는 며느리가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들이 제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이제는 정확히 계산해서 돌려받을 거라고.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죠? 혜원 씨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친정어머니 생일을 챙기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하지만 혜원 씨는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과연 혜원 씨가 어떻게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시댁 식구들이 깨기 전에 슬그머니 나가서 우선 회사 후배 가람이를 만났거든요. 선배님, 진짜 심각한데요? 가람이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지난 2년간의 도윤 카드 거래 내역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죠. 이 빨간색 선이 배지선 씨한테 가는 자동이체고 파란색 선이 오명자 씨 계좌로 가는 돈이에요.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매월 얼마나 규칙적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선배님. 지선 씨는 매월 50만 원씩 자동이체 받고 있고 어머님 쪽으로는 적금이랑 각종 이체로 월 평균 8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130만 원씩 매월? 네. 거의 2년 동안 지속되었으니까 계산해보면 3천만 원이 넘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도윤 월급이 400만 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지선과 시어머니한테 가고 있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가람이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선 씨한테 가는 돈이 전부 다른 곳으로 결제되고 있어요. 대부분 기존 빚 갚는 거나 대출 이자 같은 거예요. 그럼 지선이가 도윤 오빠 카드로 자기 빚을 갚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 쪽으로 가는 돈도 단순히 용돈이 아니라 어머님 명의 적금이나 보험료 같은 거예요. 제 머리가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효도나 용돈 차원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으로 도윤 수입을 이용해서 지선 빚을 갚고 시어머니 재산을 불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였어요. 가람이가 분석해준 건 좋지만 이걸로는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점심시간에 친정 동네로 갔어요. 어머니 지인이신 한대철 삼촌을 만나려고요. 삼촌은 지역 상인회 회장을 하시면서 구청이나 은행 쪽 실무자들과 친분이 있거든요. 삼촌,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혜원아. 무슨 일인데? 상황을 설명하니까 삼촌이 한숨을 쉬셨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영희 어머니 친정엄마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겠어. 제가 이런 부탁 드리기가 정말 죄송한데 혹시 은행이나 구청 쪽으로 공식적인 거래, 내역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삼촌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데. 하지만 만약에 가정 내 경제적 착취 의혹이 있다면 가정법원을 통해서 조회 신청을 할 수는 있지.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나중에 법무법인 한 곳 소개해 줄게. 거기서 정확한 절차를 알려줄 거야. 삼촌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나야, 한대철.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상담 한 건 부탁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오후에 법무법인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김 변호사님은 50대 중반의 차분한 분이셨는데 제 상황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배우자 동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가계 수입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가정 내 경제적 착취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정말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특히 자동이체로 정기적으로 돈이 이체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의도적인 행위로 봐야 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재산분할이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우선 은행에서 정식으로 거래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그리고 구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경제적 착취 의혹이 있다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은행에 거래 내역 제출을 명령할 수 있거든요. 정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변호사님, 그럼 제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까요? 우선 증거를 더 확실하게 모으세요. 자동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가능하다면 상대방들이 이런 돈의 흐름을 인정하는 대화나 메시지를 녹음하거나 캡처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지금까지 빠져나간 돈에 대한 반환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법무법인에서 나오는 길에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2년 동안 답답했던 상황이 드디어 해결책을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는데 시댁 식구들은 제가 어디 갔었는지 묻지도 않더라고요. 아마 제가 풀이 죽어서 어디 구석에서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작은 방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가람이가 분석해준 거래, 패턴, 제가 캡처해둔 자동이체 내역들, 그리고 오늘 변호사님께 받은 조언들까지.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할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실과 증거로 무장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가라고 했을 때는 정말 상처받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오히려 제게 용기를 준 것 같아요. 더 이상 참고 견디지 않고 당당하게 제 권리를 찾겠다는 용기를요.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기대되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시어머니 생일 당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는 평소와 똑같이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혜원아, 고생한다. 시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역시 며느리는 일해야지. 지선도 거실에서 TV를 보며 말했어요. 혜원아, 미역국은 진한 걸로 끓였지. 엄마가 진한 거 좋아하시거든. 네, 형님. 제가 차분하게 대답하니까 지선이 만족한 듯 웃었어요. 어제까지 저를 혼내고 카드까지 빼앗은 상황이 잊혀진 것처럼요. 도윤도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혜원아, 어제는 미안했어. 다 엄마 생일 때문이었으니까 이해해줘. 네, 여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오후 6시쯤 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전복죽, 잡채까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어머니, 상 다 차렸어요. 고마워. 혜원아. 우리 며느리가 역시 최고야. 탁에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니, 지선, 도윤, 그리고 저. 수빈이는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올 예정이었거든요. 자, 그럼 건배하자. 도윤이 잔을 들었어요. 엄마 67번째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 도윤아.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수저를 드셨어요. 지선도 엄마 생신 축하해요 라며 반찬을 떠드렸죠.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거든요. 어머님. 응. 혜원아.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제 친정어머니 칠순에 대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갑자기 식탁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멈추며 말했어요. 무슨 얘기야? 돌아가시면 가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윤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혜원아, 오늘은 엄마 생일인데 그런 얘기 왜? 아니요, 여보. 꼭 해야 할 말이에요. 제가 지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님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생일이라며 며칠 눌러앉으면서 제 냉장고 비우고 제 옷 가져가고 심지어 여보 카드로 형님 빚까지 갚으셨잖아요. 뭐라고? 지선이 벌떡 일어섰어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지난 몇 주 동안 캡처해둔 자동이체 내역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매월 50만 원씩 거의 2년 동안 형님한테 자동이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은 전부 형님 기존 빚 갚는 데 쓰였고요. 내가 어떻게 내 계좌 내역을. 지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여보 카드로 어머님 적금 넣고 보험료 내고 각종 이체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월 평균 8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거의 2년 동안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 어때서 아들이 어머니 효도하는 게 잘못이야? 효도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 동의 없이 제가 모르게 가게 수입의 3분의 1을 빼가면서 하는 효도요? 뭐라고? 내 동의? 너 지금 완전히 미쳤구나. 그때 지선이 끼어들었어요. 혜원아, 너 정말 인성이 바닥이다. 엄마 생일날 이런 소리를 하다니. 인성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어이없는 웃음이었죠. 그럼 형님한테도 똑같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일어서서 지선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나가세요. 뭐라고? 어머니께서 제 친정어머니한테 하신 말씀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너희 엄마 돌아가시면 그때 오시죠.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어요. 지선의 입이 반쯤 벌어졌고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여보야. 그런 말을. 도윤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손 떼세요. 제가 도윤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2년 동안 월 130만 원씩 총 3천만 원 넘게 빼가면서 효도라고 포장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친정어머니 칠순 한번 챙기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이었나요? 내가 지금 뭔 소리를. 시어머니가 일어서려 했는데 제가 계속 말했어요. 더 말씀드릴까요?
형님이 제 서랍이랑 금고를 뒤진 것도 알아요. 어제 제 영수증들을 어떻게 구했는지, 제 통장 내역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다 확인했어요. 지선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여긴 우리 집이야. 내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고 해. 우리 집이요? 제가 다시 휴대폰을 꺼내서 이번에는 가람이가 정리해준 자료를 보여줬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 집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비, 심지어 재산세까지 전부 여보 카드로 나간 거 알고 계세요? 그건. 그리고 이 집 중간에 리모델링 할 때도 여보 적금 깨서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집 유지비의 80% 이상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갛게 되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미친년이. 시집 와서 10년 동안 먹고 살게 해준 게 누군데.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어머님, 제가 이 집에서 10년 동안 한 일들을 계산해 볼까요? 청소, 빨래, 요리, 시장 보기, 명절 차례상 준비. 제가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꼽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여보와 제 월급을 합쳐서 이 집 생활비, 관리비, 공과금을 전부 부담했고요. 거기에 형님 빚까지 갚아드렸잖아요. 너 정말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법무법인에서 상담받았는데 이런 경우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그리고 부당하게 이체된 돈에 대한 반환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이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혜원아, 이혼이라 하니. 여보, 저는 10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요. 제가 가족 단톡방을 열어서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자료를 첨부했어요. 거래 내역 분석 결과, 법무법인 상담 내용까지. 친척분들도 다 보세요. 과연 누가 이 가족의 평화를 깨뜨렸는지. 그 순간 지선이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야, 너 이거 어떡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모든 게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들이고요. 시어머니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가족끼리? 어머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돌아가시면 가라고. 제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저는 이제 정말 가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집을 나왔어요. 수빈이와 함께 친정으로 갔죠.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선택을 한 거였어요. 집을 나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원아, 집에 들어와.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법무법인에서 공문이 왔어. 재산분할이랑 이혼소송 접수했다고. 제가 정말로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걸 이제야 실감한 모양이었어요. 그럼 그걸로 얘기해요.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들어갈 생각 없어요. 혜원아, 제발 한 번만.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에 한대철 삼촌과 가람이, 그리고 변호사님과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죠. 며칠 후 법무법인에서 만났어요. 시어머니와 지선, 도윤이 함께 왔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많이 초췌해 보이셨어요. 김 변호사님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우선 확인된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첫 번째 서류를 꺼내셨어요. 지난 2년 동안 서도윤 씨 명의 계좌에서 배지선 씨에게 이체된 금액이 총 1200만 원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자동이체였고요. 지선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그건 용돈이었어요. 남동생이 누나 용돈 주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용돈이 맞다면 문제 없겠죠. 하지만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 봤더니 변호사님이 두 번째 서류를 펼쳤어요. 배지선 씨의 기존 신용카드 대금, 대출이자, 그리고 새로운 대출 신청에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용돈이 아니라 채무 변제에 해당하죠. 지선이 말문이 막혔어요.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더 심각한 것은 오명자 씨 쪽으로 간 돈입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쪽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2년간 총 192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이 돈은 오명자 씨 명의 적금, 보험료, 그리고 각종 투자 상품에 사용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아들이 어머니 효도하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효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인 정혜원 씨의 동의 없이, 그것도 가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한 것은 가정 내 경제적 착취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때 한대철 삼촌이 끼어드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삼촌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구청에서 발급받은 공문이었죠. 도곡동 아파트의 실제 관리비, 공과금,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난 10년간 이 모든 비용이 서도윤 씨와 정혜원 씨 명의로 납부되었어요. 오명자 씨는 명의만 빌려준 형태죠. 도윤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법적으로는 실질적인 거주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 쪽이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더군다나 중간에 리모델링 비용까지 서도윤 씨 적금으로 충당했다면 이는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봐야 해요. 그때 지선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말도 안 돼. 그 집은 우리 엄마 명의 집이라고. 명의와 실질적 권리는 다릅니다.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 비용을 부담했다면 재산 분할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어요. 현재 정혜원 씨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2년간 부당하게 이체된 3,120만 원에 대한 반환. 지선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얼굴이 굳어졌어요. 둘째,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아파트 지분 인정. 셋째, 위자료 청구. 도윤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위자료까지요? 네.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착취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때 가람이가 노트북을 열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가 추가로 분석해 본 결과인데요. 화면에는 더 자세한 그래프가 나와 있었어요. 만약 이 돈들이 정상적으로 가게에 사용되었다면 현재 서도윤 씨 가정의 적금은 최소 5천만 원 이상 더 많았을 거예요. 5천만 원? 네. 원금 3,120만 원에 이자와 기회비용을 계산하면 그 정도가 나와요. 시어머니가 의자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돈을 다 갚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는 있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혜원아,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여보, 지금 사과해서 뭘 해요? 2년 동안 매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정말 몰랐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도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지선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쩌라고. 내가 빚이 있어서 그런 거였는데. 나도 살기 힘들어서. 형님의 개인적인 사정이 저희 가정 경제를 파탄낼 이유는 되지 않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명의로 적금 넣고 투자하면서 며느리한테는 친정엄마 칠순도 못 챙기게 하시는 게 정상인가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했구나. 그제야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변호사님이 정리하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확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일주일 후에 정식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양측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그날 법무법인을 나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10년 동안 당했던 일들이 이제야 명확해진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가족이 이렇게 법정에서 돈을 따지고 계산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게.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야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일주일 후 다시 법무법인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지선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난주처럼 당당하지도 못했고 뭔가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죠. 변호사님이 조정안을 발표하셨어요. 양측의 상황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부당 이체 금액 3,120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을 즉시 반환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 지선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2천만 원을 당장 어디서 구해요? 그건 오명자 씨와 배지선 씨가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오명자 씨 명예 적금 해지하시거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내가 노후 자금이. 어머님, 그 노후 자금이 원래 제 돈이었잖아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하셨어요. 둘째, 도곡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혜원 씨가 실질적 기여분에 해당하는 30% 지분을 인정받습니다. 30%요? 도윤이 놀라며 말했어요. 네. 1.년간의 관리비, 공과금,
리모델링 비용을 모두 계산한 결과입니다. 한대철 삼촌이 끼어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이는 구청과 은행에서 확인한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다만 정혜원 씨 지분에 대한 월 임대료를 지불하시거나 나중에 아파트를 처분할 때 해당 지분만큼 정산하시면 됩니다. 셋째는 위자료입니다. 변호사님이 마지막 두 건을 말씀하셨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육권은 정혜원 씨가 가져가되 서도윤 씨는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양육비는 당연히 제가 내야죠. 그때 지선이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혜원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내가 빚 때문에 머리가 돌았나 봐.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말 몰랐어.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혜원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10년 동안 고생시켰구나. 돌아가시면 가라고 했던 말. 평생 후회할 거야.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명히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들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님, 형님, 사과는 고맙지만 저희 관계는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혜원아, 도윤이 애절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달라질게. 잠시 망설였어요. 1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지.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여보,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10년 동안 착한 며느리, 참는 아내로 살았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여보, 이제라도 깨달으시면 됐어요. 다음에 만나실 분은 저처럼 혼자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모든 합의가 끝났어요. 그날부터 정말 빠르게 정리됐어요. 시어머니와 지선이 적금을 해지해서 2천만 원을 입금했고 나머지 1,120만 원은 월 100만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했죠. 이혼 절차도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도윤이 모든 조건에 동의하면서 협의 이혼으로 처리됐거든요. 한 달 후 저는 수빈이와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죠.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 수빈아. 이제 우리만의 집이야.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다른 집에서 살 거야. 하지만 수빈이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수빈이가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새집 구경에 정신이 팔렸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외식을 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았다. 친정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딸 노릇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딸 노릇을 못했다고. 그래도 이제는 다를 거예요. 엄마 칠순도 제대로 해드릴 수 있고. 친정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칠순은 이미 지났잖아. 그럼 70일 생일, 아니면 72 생일이라도. 둘이서 웃으면서 밥을 먹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됐고 수빈이도 새 학교에 잘 적응했어요.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도윤을 만났어요. 혜원아, 안녕. 여보. 아니, 도윤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도윤 씨도 잘 지내시는 것 같고. 응. 그런데 혜원아. 네. 정말 고마워.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다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야. 무슨 말이에요? 엄마랑 누나가 뭘 했는지, 내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덕분에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이듬해 친정어머니 생일날이었어요. 작년에 못했던 칠순잔치를 늦게나마 제대로 해드렸거든요. 엄마, 축하해요. 제가 지킬게요. 친정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10년 전에 시집갈 때는 몰랐어요. 가족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용기 있게 떠나는 것도 사항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죠. 친정어머니 칠순잔치 한번 하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 돌아가시면 가 라는 차가운 말을 듣는 혜원 씨를 보면서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혜원 씨가 보여준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참고 견디는 대신에 회계사답게 차분하게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모으는 모습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감정보다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착취, 효도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불공정한 관계. 이런 것들은 결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관계여야 하는 거니까요. 혜원 씨가 마지막에 친정어머니 손을 잡고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라고 말할 때 정말 뭉클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지만 때로는 용기 있게 떠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거든요. 자신을 위해서도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도요. 혜원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